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인데요. 사랑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하늘 끝까지 날아가게 하다가도 때로는 나라 끝까지 떨어뜨리기도 하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국수 한 그릇에도 함께 웃던 부부가 세월이 흐르자 한 사람은 사랑을 지키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부부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그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따뜻하지요? 그 온기를 느끼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소중한 온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씨와 송씨 부부였습니다. 평범한 이름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20년 전 가을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송씨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우산도 없이 말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송씨는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집까지는 멀고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 작은 국수집이 보였습니다. 손맛 국수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빗물에 젖어 있었지요. 송씨는 뛰어가듯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손님 많이 젖으셨네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수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의자가 조금 젖었는데. 그 남자 바로 오씨였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카디건을 벗어서 의자를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비에 젖은 채로 앉으시면 감기 걸려요. 송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답니다. 그 사람 손이 참 따뜻했어요. 의자를 닦아주는 모습도 그렇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오씨는 송씨가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여기 국수가 정말 맛있어요.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는 게 어떨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멸치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첫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월급쟁이였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기 힘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 와요. 사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더 경제적이긴 하지만 여기 할머니가 워낙 정성스럽게 끓여주셔서요. 정말요? 저는 처음 와봤는데 정말 맛있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오실래요? 혼자 먹으면 좀 심심하거든요. 그 순간 송씨의 마음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사람, 뭔가 좋은 느낌이야.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국수 집안은 이상하게 포근했습니다.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송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런 사람이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겠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두 사람 모두 그날이 자신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성대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오 씨와 송 씨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신혼집도 소박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부족해서 반전세로 얻은 투룸 아파트였지요. 가구도 중고로 장만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행복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싸게 잘 샀지? 오 씨가 중고 소파를 사오던 날이었습니다. 약간 낡긴 했지만 앉아보니 푹신하고 편했거든요. 우와, 정말 좋네. 이거면 충분해. 두 사람은 그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곤 했습니다. 오 씨는 정말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말했거든요. 자기야, 오늘 날씨 좋은데 자전거 타러 갈까? 좋아. 어디로 갈까? 한강까지는 멀고 근처 공원이나 한 바퀴 돌자. 두 사람은 중고로 산 자전거 2대를 타고 동네를 누볐습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페달을 밟으며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여보, 목 마르다. 어디 들러서 뭔가 마실까?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 먹을까? 컵라면은 어때? 거기 벤치에 앉아서 끓여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컵라면을 나눠 먹곤 했습니다. 하나를 둘이서 먹으면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맛있다. 집에서 끓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그치?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여보. 응. 오래오래 이렇게 다니자. 나는 그거면 충분해. 오 씨의 그 말을 송 씨는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도 오 씨는 늘 정성을 다했습니다. 비싸지 않더라도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들이었어요. 자기야, 생일 축하해. 오 씨가 내민 것은 작은 꽃다발이었습니다. 꽃집에서 산 것이 아니라 아파트 화단에서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을 모은 것이었지요. 어머, 이거 우리 화단에서 키운 꽃들이네. 응. 3개월 전부터 준비했어. 내 생일에 맞춰서 피도록. 그리고 손편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 씨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은 반듯했어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매일매일 고마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마이너스 남편 올림. 송 씨는 그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송 씨, 정말 좋은 남편 만났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 나도 저런 남편 갖고 싶다. 돈이 많지 않아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부럽다, 정말. 송 씨도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네, 저도 복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시절의 송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늘 미소가 피어 있었고 눈빛도 맑고 투명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행복이 영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월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결혼 5년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오 씨는 여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그 국수집에 가자고 했고,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자고 했고,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행복해했지요. 하지만 송 씨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송 씨가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거 새 가방이야? 너무 예쁘다. 응, 남편이 사준 거야.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지? 좋겠다. 우리 남편은 이런 거 안 사줘. 그때 송 씨는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에 산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모서리가 조금 해지고 손잡이도 닳았지만 아직 쓸만했어요. 나도 새 가방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 후부터 송 씨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켜면 더 심했어요. 와, 여기 뷔페 정말 맛있어 보인다. 남편이랑 데이트. 호텔 뷔페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한. 송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국수집이나 김밥 천국. 베트남 여행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어디로 갈까? 해변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파란 바다와 야자수. 우리는 근처 공원도 자전거 타고 가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늘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이 보였어요. 회사에서 입는 정장 몇 벌, 집에서 입는 편한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하지? 혼잣말이 늘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쁜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는데 나만 늘 이래. 그런 마음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자전거 타러 갈까? 오 씨의 제안에 송 씨는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또 자전거야? 맨날 똑같은 곳만 가고. 그럼 다른 데 갈까? 어디가 좋을까? 모르겠어. 딱히 갈 곳도 없고. 오 씨는 송 씨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줘.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오 씨는 더 노력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는 좀 특별. 한 걸 해볼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어디? 시내에 새로 생긴 파스타 집이 있다던데. 얼마나 해? 한 사람당 15,000원 정도? 송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것도 좋지만 가끔은 정말 좋은 곳에도 가보자.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곳? 호텔 뷔페라든가 그런 곳 말이야. 오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호텔 뷔페라면 두 사람이 먹으면 최소 10만 원은 넘을 텐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 예산으로는 좀. 예산. 맨날 예산 얘기만 해. 송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으고 있는 돈도 있고. 모으는 돈? 언제까지 모으기만 할 거야? 살면서 조금은 누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대화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오 씨는 송 씨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월급쟁이의 삶이란 게 그런 거였거든요. 송 씨는 점점 더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나는 더 누릴 자격이 있는데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하지? 그리고 그 무렵 송 씨의 인생에 치명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었지요. 그 남자와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송 씨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요즘 마음이 답답해서 집에 바로 가기 싫어 잠시 들른 것이었지요. 죄송한데요,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송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봐줄 만한 외모에 옷차림도 나름 괜찮아 보였어요.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박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혼자 계신가요? 요즘 혼자 카페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냥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아, 저도 그래요. 집에 가면 할 일도 별로 없고 이런 곳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송 씨도 별다른 경계심 없이 답했어요. 맞아요. 여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시죠? 요즘 회사 다니는 분들 보면 다들 힘들어 보여요. 박 씨는 말이 재미있었습니다.
송 씨가 요즘 느끼는 답답함을 금방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할까요? 아, 정말 공감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런 생각? 송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이 요즘 계속 하고 있던 생각을 그 남자가 정확히 꿰뚫어 본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결혼하고 나서 더 심해졌는데. 결혼하셨어요? 했었죠. 지금은 복잡해요. 박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걸 물어봤네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서 좋네요. 평소에는 이런 얘기할 사람도 없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씨는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무엇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송 씨의 마음을 흔드는 말들을 던졌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 너무 안전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안정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한 번뿐인데 조금은 모험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험이요? 네. 새로운 경험이라든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든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송 씨는 그 말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결혼했으니까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 책임. 박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송 씨는 지금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송 씨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한가? 불행한가? 예전에는 분명히 행복했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불행하신 거 아닐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런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거든요. 박 씨의 말이 송 씨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왜 그렇게만 살아야 해요? 더 누릴 자격이 있는데. 그 말, 더 누릴 자격이 있다는 그 말이 송 씨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래, 나는 더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이런 식으로만 살 사람이 아니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 편히 얘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박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송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송 씨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송 씨 자신도 몰랐어요.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라는 걸 말이지요. 그 남자와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송 씨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요즘 마음이 답답해서 집에 바로 가기 싫어 잠시 들른 것이었지요. 죄송한데요,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송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봐줄 만한 외모에 옷차림도 나름 괜찮아 보였어요.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박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혼자 계신가요? 요즘 혼자 카페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냥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아, 저도 그래요. 집에 가면 할 일도 별로 없고 이런 곳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송 씨도 별다른 경계심 없이 답했어요. 맞아요. 여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시지요? 요즘 회사 다니는 분들 보면 다들 힘들어 보여요. 박 씨는 말이 재미있었습니다. 송 씨가 요즘 느끼는 답답함을 금방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할까요? 아, 정말 공감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런 생각? 송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이 요즘 계속 하고 있던 생각을 그 남자가 정확히 꿰뚫어 본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결혼하고 나서 더 심해졌는데. 결혼하셨어요? 했었지요. 지금은 복잡해요. 박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걸 물어봤네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서 좋네요. 평소에는 이런 얘기할 사람도 없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씨는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무엇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송 씨의 마음을 흔드는 말들을 던졌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 너무 안전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안정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한 번뿐인데 조금은 모험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험이요? 네. 새로운 경험이라든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든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송 씨는 그 말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결혼했으니까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 책임. 박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송 씨는 지금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송 씨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한가? 불행한가? 예전에는 분명히 행복했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불행하신 거 아닐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런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거든요. 박 씨의 말이 송 씨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왜 그렇게만 살아야 해요? 더 누릴 자격이 있는데. 그 말 더 누릴 자격이 있다는 그 말이 송 씨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래, 나는 더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이런 식으로만 살 사람이 아니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 편히 얘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박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송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송 씨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송 씨 자신도 몰랐어요.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거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박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송 씨, 시간 되시면 만나실래요? 맛있는 곳 알고 있거든요. 송 씨는 조금 설레었습니다. 어떤 곳일까? 멋진 레스토랑? 아니면 분위기 좋은 카페? 어디서 만나요? 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제가 마중 나갈게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박 씨는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 제가 단골인데 사장님도 잘 알거든요. 송 씨는 따라갔습니다. 어떤 곳일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박 씨가 가리킨 곳은 허름한 치킨집이었습니다. 통닭이라는 낡은 간판에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는. 여기요? 송 씨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맛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네, 여기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달라요. 박 씨는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유, 박 씨. 오랜만이네요. 치킨집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은 지인분과 함께 왔어요. 어서 오세요. 자리 여기 앉으시고. 송 씨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얼룩져 있고 바닥은 기름때가 끼어 있고 전체적으로 낡고 지저분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곳을 맛있는 곳이라고? 여기 치킨 정말 맛있어요. 맥주도 다른 곳보다 훨씬 싸고. 박 씨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라도 온 것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치킨 큰 거 하나, 맥주 2병 주세요.
네, 곧 나갑니다. 치킨이 나왔습니다. 기름에 범벅된 닭다리를 뜯으며 박 씨가 말했습니다. 어때요? 정말 맛있지요? 네, 맛있네요. 송 씨는 억지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이 정도 수준인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박 씨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남편분이 뭐 해줘요? 이런 곳도 안 데려와 주나? 그런 건 아니고. 아, 맞다. 국수나 먹고 다니신다고 했지요? 그게 행복이에요? 박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닭다리를 뜯으며 말하는 모습이 왠지 천박해 보였어요. 송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기분 나빴거든요. 우리 남편은 나름대로. 나름대로? 송 씨 같은 분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요. 아깝잖아요. 박 씨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랑 있으면 달라요. 매일 고기도 먹고 좋은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정말요? 물론이지요. 돈은 금방 벌어요. 나는 방법을 알거든요. 어떤 방법이요? 박 씨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투자 같은 거지요.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하지만 종잣돈이 있어야 해요. 그게 문제지. 종잣돈이요? 네. 한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1년 안에 2배로 만들 수 있는데. 송 씨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왜 이런 허름한 치킨집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하지만 박 씨의 다음 말이 송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송 씨, 진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처럼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국수집, 똑같은 자전거 그런 게 전부인 인생?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신은 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평범한 삶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송 씨의 마음속에서 뭔가 어두운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더 특별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만 살 필요 없어. 천박한 치킨집에서 천박한 남자가 하는 천박한 말이었지만 송 씨는 홀린 듯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더 누릴 자격이 있어요. 박 씨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송 씨를 오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자기야, 늦었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친구들이랑 잠깐. 그래? 뭐 맛있는 거라도 먹었어? 응, 치킨. 치킨? 좋네. 나도 치킨 땡겼는데 다음에 같이 가자. 오 씨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송 씨는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는 박 씨의 말이 더 강하게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나는 더 특별한 사람이야. 더 누릴 자격이 있어. 그 순간부터 송 씨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 씨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송 씨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송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보험 하나 더 들까 생각하는데. 오 씨는 저녁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험? 우리 이미 의료보험이랑 암보험 들어놨잖아. 그게 아니라 종신보험 같은 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왜? 우리 나이에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잖아. 만약에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 송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 걱정까지 해주는구나. 고마워.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월 30만 원 정도 대신 보장 금액이 커. 오 씨는 잠시 계산해 봤습니다. 월 30만 원이면 부담이 적지 않았어요. 30만 원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우리 생각해봐. 혹시나 하는 일에 대비해서. 그건 그렇지만 송 씨가 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오 씨는 송 씨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가입하자. 정말? 응. 자기가 그렇게 원한다면. 송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숨어 있었어요. 며칠 후 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서류를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수익자는 배우자분으로 하시면 되지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오 씨가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송 씨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보장금액 5억 원 수익자는 나. 그 금액이 송 씨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5억 원. 그 돈이면 박 씨가 말하는 새로운 인생이 가능할지도. 아니야,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정말 만약을 위한 거야. 송 씨는 자신의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오 씨도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송 씨가 갑자기 보험 얘기를 꺼낸 것도 그렇고 평소와 다른 모습들이 조금씩 보였거든요. 자기야. 응.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잘 모르겠어. 그냥 예전과는 다른 느낌? 송 씨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똑같은데. 그래도 뭔가. 당신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나는 변한 거 없어. 오 씨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마 내가 사랑한 사람이 그럴 리가. 하지만 요즘 송 씨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다뤘고 무엇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아니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오 씨는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송 씨와 박 씨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김 씨 할머니가 가장 먼저 눈치챘어요. 저 집에서 밤늦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네. 김 씨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새벽에 자주 잠을 깨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벽 2시, 3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전화하는 듯한. 저 젊은 부부 밤늦게 뭔 일이 있나?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계속 반복되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관리소 직원이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상하네? 여기 전선이 왜 있지? 송 씨네 차 근처 바닥에 가느다란 전선 한 가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새 전선이었거든요. 갓 잘린 듯한. 누가 여기서 전기 작업이라도 했나? 관리소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전기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차장 기둥에도 이상한 흔적이 있었어요. 뭔가 긁힌 듯한 마치 차를 후진하다가 살짝 부딪힌 것 같은. 하지만 송 씨는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었지요. 이상하네. 이런 흔적이 언제 생겼지? 관리소 직원은 CCTV를 확인해 볼까 생각했지만 별일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CCTV를 확인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런 작은 단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집안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 씨는 송 씨가 자꾸 휴대폰을 신경 쓰는 것을 눈치챘어요. 자기야, 누가 연락 왔어?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송 씨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스팸 문자. 스팸 문자가 그렇게 자주 와? 요즘 많이 오더라고. 하지만 오 씨가 보기에는 스팸 문자를 받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송 씨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나 친구 만나고 올게. 또?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친구가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 좀 해달래. 그래? 무슨 일인데? 그냥 여자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 씨는 더 묻고 싶었지만 송 씨가 싫어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친구가 힘들다는데 내가 너무 의심스러워하는 건가? 하지만 송 씨가 돌아올 때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담배 냄새도 아니고 술 냄새도 아닌 묘한 냄새였습니다. 자기야, 어디 갔다 왔길래 냄새가? 냄새? 무슨 냄새? 뭔가 기름 냄새 같은? 아, 친구랑 치킨집에서 만났거든. 치킨집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송 씨가 치킨을 그렇게 좋아했나?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돌아온 송 씨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죄책감이 어린 듯한 하지만 동시에 뭔가 흥분된 듯한. 어느 날 밤 오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는데 송 씨가 없었어요. 화장실인가? 하고 확인해봤지만 화장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베란다 쪽에서. 오 씨는 조용히 베란다로 다가갔습니다. 송 씨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알겠어. 그럼 언제? 그래, 조심해야지. 만약에 들키면. 그 일은 정말 괜찮을까? 너무 무서워. 오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일이 뭐길래? 왜 무섭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송 씨가 누구와 새벽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지? 오 씨는 다시 침실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그 설마는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가을 끝자락의 흐린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10월 27일이었지요. 오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보,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가. 송 씨의 대답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오 씨가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송 씨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초조해 보였고 동시에 결심을 굳힌 듯한. 하지만 오 씨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송 씨에게 문자가 왔어요. 박 씨로부터. 오늘이야. 준비됐어? 송 씨는 휴대폰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어요. 알겠어. 오 씨의 집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송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4시 30분이었지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송 씨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 거야. 무엇이 끝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한 송 씨는 지하 주차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오 씨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그리고 준비해둔 것들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자동차 배기관과 연결할 수 있는 긴 호스. 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공된 가느다란 관. 이 모든 것들은 며칠 전 박 씨와 함께 준비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 박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이게 그런 보험금도 나오고. 송 씨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하지만 박 씨가 약속한 새로운 인생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5억 원 그 돈이면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5시 10분이었습니다. 오 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하네. 자기 신발이 있는 걸 보니 먼저 왔나? 오 씨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차에 타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 씨가 뒤돌아본 순간 송 씨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미안해. 그것이 송 씨가 오 씨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0분 후 아파트 관리소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요? 네, 가스 냄새 같은 그리고 차에서 연기가. 관리소 직원이 급히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오 씨의 차가 있었어요.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차 안은 매연으로 가득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의식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군 오 씨가 있었어요. 큰일 났다. 119 불러.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즉시 병원으로. 차 안에서 꺼낸 오 씨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송 씨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우리 차. 부인이세요? 네. 제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송 씨는 마치 정말 놀란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 창문이 조금 열려 있네요? 네. 그게 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면 보통 창문을 다 닫고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차 주변에서 수상한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느다란 호스 조각들 그리고 차량 배기관 근처의 이상한 흔적들. 송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사고였네요. 차 안에서 잠깐 쉬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가끔 있어요. 조심해야 하는데. 하지만 경찰서 강 형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순경, 현장 사진 다시 한번 보자. 네, 형사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강 형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게 이상해. 그게 왜요? 자, 잘 생각해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으려면 밀폐된 공간이어야 해. 그런데 창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가스가 빠져나가니까? 맞아. 그럼 중독이 잘 안 돼. 강 형사는 현장으로 다시 가봤습니다. 주차장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여기 뭔가 끌린 자국이 있네. 가느다란 선들이 차 근처에서 배수구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끌고 간 것 같은데. 그리고 차량 배기관 주변에도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김순경, 이거 봐. 배기관에 뭔가 연결했던 흔적이 있어. 정말요? 응. 여기 긁힌 자국들 호스 같은 걸 연결했다가 뗀 것 같은데. 그때 관리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혹시 이거 관련 있는 건가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가느다란 전선 조각이었어요. 어디서 발견했어요? 며칠 전에 여기서 주웠는데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뒀어요. 강 형사가 전선 조각을 자세히 봤습니다. 새 전선이네. 그것도 갓 잘린 것 같고. 네,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여기서 전기 공사할 일이 없었거든요. 강 형사는 피해자의 아내를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송 씨,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서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송 씨는 침착해 보였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분이 평소에 차 안에서 쉬는 습관이 있었나요? 아니요. 집에 오면 바로 올라왔어요. 그럼 왜 그날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피곤해서. 그날 몇 시에 집에 오셨어요? 4시 30분쯤 평소보다 조금 일찍이요. 남편분은? 5시 10분쯤 평소와 비슷하게요? 그럼 30분 정도 먼저 집에 계셨네요? 네. 그 시간에 뭐 하셨어요? 송 씨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집안일하고 있었어요. 집안일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냥 청소하고 빨래 개고. 하지만 강 형사가 아파트를 확인해 보니 그날 특별히 청소한 흔적이 없었어요. 빨래도 그대로 있었고요.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송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 수상했습니다. 송 씨, 이 번호 누구 번호예요? 화면에는 최근 며칠간 수십 통의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그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요. 친구예요. 친구 이름은? 박씨. 박씨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박민수. 강 형사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실례지만 송 씨와 어떤 관계시지요? 송 씨요? 누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강 형사는 확신했어요. 이 사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그 순간부터 수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송 씨의 일거수일투족이 조사되기 시작했고 박민수라는 남자도 수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점점 구체적으로 좁혀졌습니다. 강 형사는 아파트 주변의 모든 CCTV를 확보했어요. 김순경, 지난 일주일간 영상 다 모아. 네, 형사님. 그런데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송 씨네 집 주변 그리고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 화면에는 밤늦은 시간에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리는 남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잘 안 보이네. 각도를 바꿔서 다른 CCTV로 확인해 보자. 다른 각도의 CCTV에서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30대 중반, 평범한 체격. 송 씨가 말한 박민수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왜 밤마다 여기 와서 서성거리는 거지요? 그게 문제지. 분명히 뭔가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의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송 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지요. 그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저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도구들이겠지. 범행에 사용한. 30분 후 송 씨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어요. 확실하다. 미리 설치해놨던 거야.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휴대폰 메시지였습니다. 송 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결과 박민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복구되었어요. 오늘이면 끝나. 내일이면 자유야. 정말 괜찮을까? 너무 무서워. 괜찮다고 했잖아. 완벽하게 계획했어. 보험금 나오면 우리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강 형사는 메시지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정말 악질이네요. 20년 산 남편을.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민수는 진짜 이름이 아니었어요. 본명은 최진호. 전과 7범의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네. 주로 여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이나 결혼 사기.
송 씨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었어요. 박민수 아니 최진호는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투자로 돈을 번다던 그 말도 거짓말인가요? 당연하지요. 이 사람이 가진 건 전세금도 안 나올 원룸 하나가 전부예요. 그럼 송 씨를 완전히 이용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송 씨도 결국 공범이 된 거고요. 경찰은 동시에 두 사람을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송 씨는 집에서, 최진호는 은신처에서. 네, 알겠습니다. 체포 작전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송 씨네 집 현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송 씨 맞지요? 문이 열리자 송 씨의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송 씨 남편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송 씨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 저는 정말.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같은 시각 최진호도 체포되었습니다. 최진호 맞습니까? 누구시길래? 송 씨 남편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진호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송 씨가 혼자서. 하지만 송 씨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수사 결과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2달간의 계획적 범행. 보험금 5억 원을 노린 악질적 살인. 그리고 20년 해로한 남편을 배신한 아내. 이제 법정에서 최종 판결만 남았습니다. 2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송 씨와 최진호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20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신뢰를 배신하고 오로지 돈을 위해 생명을 빼앗은 악질적 범죄입니다. 피고인 송 씨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오 씨가 송 씨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읽어줬어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씨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돈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검사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피고인 최진호는 처음부터 송 씨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척하면서 결국 살인까지 부추긴 것입니다. 최진호가 마지막까지 발뺌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송 씨가 그런 일을 할 줄 몰랐습니다. 단지 상담을 해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휴대폰 메시지, CCTV 영상, 범행 도구들. 피고인은 송 씨를 조종해서 범행을 실행하게 한 주범입니다. 드디어 송 씨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말라빠진 모습이었어요. 2달간의 구치소 생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송 씨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잠시 흔들린 거였어요. 다른 삶을 꿈꾸게 되었고, 최진호가 저를 현혹시켰습니다. 제가 약했던 거예요. 남편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 송 씨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변명이 얼마나 공허한지는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말로 남편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돈 때문에 죽일 수 있습니까?
송 씨는 답을 하지 못했어요. 피고인이 한 행동은 사랑이 아닙니다. 배신입니다. 20년간 함께한 추억을 5억 원에 팔아치운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들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오 씨의 누나였어요. 동생이 얼마나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재판장님, 엄벌해주세요. 법정 경위가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피고인 송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진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판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가족의 소중함, 부부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숫자로 바꾼 죄. 그 대가는 무겁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복잡한 반응이 나왔어요. 잘됐다. 그래도 무기징역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어쨌든 정의가 실현된 거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오 씨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형벌을 받아도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그 따뜻했던 미소는 다시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송 씨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는 사랑받던 아내였고 행복한 가정의 여주인이었던 사람이었지요. 이제는 무기징역수가 되어버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린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오 씨의 집은 적막했습니다.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러 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오 씨가 마지막으로 송 씨에게 쓰려다가 다 쓰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돈은 많이 못 벌어주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큰데. 우리 함께 이겨나가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 편지를 읽던 오 씨의 어머니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들을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저 여자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오 씨의 누나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동생이 얼마나 착했는데 왜 이런 일이. 집안 곳곳에는 두 사람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자전거 여행 사진들, 서랍 속 깊이 간직해둔 작은 선물들, 그리고 송 씨가 받았던 오 씨의 편지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오래오래 함께해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모든 편지 끝에는 변함없이 같은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 소박하지만 진실한 마음들. 구치소에 있던 송 씨도 그 편지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와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겠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송 씨는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앉아 수없이 자문했을 거예요. 왜 그 소박한 사랑이 보이지 않았을까?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만 했을까? 젖은 의자를 닦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웃던 그 순간들. 자전거를 타며 오래오래 이렇게 다니자던 그 말.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사랑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행복이었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 씨는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도, 자상한 배려도, 진실한 사랑도 모든 것이 송 씨의 손에 의해 사라져버렸어요. 최진호는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자 하나 꼬시는 건 참 쉬워. 불만만 부추기면 돼. 끝까지도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송 씨는 그저 이용당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사건 후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상한 남편이 어디 있어. 아까워 죽겠다. 맨날 웃으면서 인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착했어. 송 씨도 예전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특히 이웃집 김씨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부 처음에는 정말 보기 좋았는데 주말마다 자전거 타고 나가서 저녁에 웃으면서 들어오고 오씨가 얼마나 송씨를 아꼈는지 다 보였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송씨 표정이 달라지더라.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가진 게 적어도 만족할 줄 알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SNS로 인한 비교 문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어가는 현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남과의 비교가 너무 쉬워졌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작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은 보지 못하게 된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일까요? 비싼 선물과 명품 가방일까요? 해외여행과 호텔 뷔페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비 오는 날 젖은 의자를 닦아주는 손길입니다. 사랑은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웃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오래 함께하자는 소박한 약속입니다. 사랑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진심 어린 편지입니다. 오씨가 송씨에게 보여준 것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사랑이었지요. 하지만 송씨는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이유로 더 화려한 것, 더 자극적인 것만 찾았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배려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매일 해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몸이 아플 때 챙겨주시는 그 마음, 함께 있을 때의 그 안정감, 그것들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SNS 속 화려한 모습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곁에 계신 그분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의 말이에요. 송씨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은 늦지 마세요. 지금 바로 지금이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고마움 하나가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집에 가시는 길에 곁에 계신 분께 한마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진짜 행복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거창한 약속이나 화려한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관심과 배려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의 얼굴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세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하지만 송씨와 오씨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국수집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서로의 눈에는 사랑만이 가득했었지요. 사랑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불만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비교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소홀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 함께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혼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거나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하셨거나 그런 분들께는 더욱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야말로 사랑의 소중함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겠지요. 혹시 주변에 부부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제3자의 눈이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신 분들, 오늘 밤만이라도 그분의 손을 잡아보세요. 오늘 밤만이라도 그분께 고마움을 표현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복을 더욱 크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 씨가 송 씨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송 씨가 그 소중함을 알았더라면, 송 씨가 그 든든함을 느꼈더라면, 오늘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분이 계신가요? 그분은 여러분께 어떤 든든함을 주고 계신가요? 그분은 여러분께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 씨를 추억하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씨는 떠났지만 오 씨가 보여준 사랑은 남아있습니다. 오 씨가 실천했던 그 소박하고 진실한 사랑.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의자를 닦아주는 배려.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느끼는 행복. 자전거를 타며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삐뚤빼뚤하지만 진심 어린 편지. 이런 사랑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랑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 씨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오 씨 같은 사랑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 세상은 분명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 씨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함께하세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